김영입니다. 학교 요즘에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그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고 있지만 학우들이 10명 이하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11명이에요. 11명이라 가지고 부득이 또 오늘도 기관에 찾아와서 이렇게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관,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이어서 이제 오늘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팔달 노인복지관이죠, 이름이? 예, 팔달 노인복지관. 우리 윤학수 우리 복지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팔달 노인복지관장 윤학수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 관장님 어려운 시간인데도 이렇게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렵진 않은 거니까 있는 네. 그 사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정도만 이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팔달 노인복지관이 지금 내부 이 시설 공사를 지금 해가지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데, 우리 학우 여러분들 약간의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냥 막 들어가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 이 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아주 밑에서부터 쫙 하셔가지고 서호 노인복지관을 거치고 또 영통도 거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 관장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기관장은 일단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복지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인적 자원관리, 또 기본 역량들을 잘 키워나가서 맡은 사업을 잘 직원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 기능이라든지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노심초사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이나 여기나 아마 유사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속된 말로 이렇게 영리업체가 아니고, 영리기관이 아니고 비영리기관이라 상당히 그럼 좀 책임 있게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우리 조직을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임의적으로 이렇게 중앙의 노인복지관 조직을 중앙의 노인복지관 조직, 광역 노인복지관 조직, 기초 노인복지관 조직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 혹시 이렇게 실제로 돼 있나요? 이렇게 이거하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또 다릅니다. 중앙에도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중앙지방이라는 개념은, 중앙이라는 거는 서울 및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일반 지역의 노인복지관들을 보통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중앙과 지역에 큰 구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들은. 크게 나누질 않는다.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 분포해 있는 노인복지관들의 수가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서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기능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들의 기본 기능은 똑같고, 다만 그 복지관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특성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춘 사업을 특화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의 이제 운영 방식이나 사업은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어떤 존립 근거나 기본적인 운영 취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럼 뭐 중앙이나 광역이나 뭐 크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네네, 없고.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제 복지관이 그 내부에도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제 팀이 몇 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데 보통 이제 사업 기획이라든가 교육 평가, 노인 지원 사업, 뭐 운영 지원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이제 이것도 많이 다릅니다. 기관들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복지관에 이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지원과 팀이 아니고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가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사업과 그리고 있고 또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이 이제 건강과 체력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체육과 이렇게 총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장이 또 3명입니다. 각 과마다 과장이 있고 그러네요. 또 과 밑에 이제 또 별도의 이제 세분화된 또 팀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과로 봐야겠구나. 팀별 체제가 아니고 과로. 운영지원과, 복지사업과, 그다음에 사회체육과. 네. 이제 저희 복지관의 예고 이제 기관마다 또 조금씩 조금 다른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체제로 움직이는군요. 네네. 근데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이 체육 시설이 없는 그 기관은 사회체육과가 없습니다. 사회체육과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요. 복지사업은 여기서 주로 어떤 걸 복지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복지사업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가지수를 말하면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와. 크게 나누면 이제 이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냐면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그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독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타인의 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돌봄. 네, 남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식사 지원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게 없으면 자력으로 생활이 조금 힘드시고 안부가 걱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돌봄 사업이 큰 영역이 한 가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맞춤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생활 지원사들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이런 맞춤 돌봄 사업, 그리고 이제 혼자서 식사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도시락 배달을 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런데 이제 식사 해결이 혼자 힘으로 어려우신 이런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 사업을 노인복지관들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건강하셔서 복지관까지 오실 수는 있는 어르신들은 저희 복지관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그 100가정 이상 매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배달도 한 50가정. 그럼 도시락 배달은 이제 여기서 또 지정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배달해 주는 걸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이? 그래서 복지관의 봉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따 자원봉사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하셨네.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20여 명 이상 고정적으로 복지관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복지관 일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은 우리 식당에 뭐 조리사, 영양사가 다 있지만 일단 여기서 직접 식자재를 납품받아서 직접 조리해서 그걸 직접 배달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 그러니까 일이 많았구나. 여기 우리 복지관에는 정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규 직원이 저희는 32명.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하는 그 직원분들까지 하면 총 49명. 어이구, 현재 근무하는데 과가세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 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들만 해도 또 그 이외로 또 별도로 47명이 또 있고요.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 처음 들어보네.
생활지원사가 맞춤 돌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생활지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원시의 맞춤 돌봄 사업이 총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8달 1권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793명 어르신들을 47명의 생활지원사가 각각 본인의 담당 구역에서 담당 어르신들을 안전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가사 지원 업무.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뭐 어떤 보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인건비가 나가죠. 인건비만? 예, 시에서 이제 별도 보조 사업으로 아. 예, 인건비가 나갑니다. 우리 수원시의 1년 예산이 한 2조 5천억쯤 되는데 그렇죠. 복지가 지금 40% 넘었어요. 네. 거의 1조가 지금 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다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하다 예산들이 보면 거기에 들어가고 뭐 기초 생계비라든지 그래. 의료급여라든지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복지비로 들어가니까 여기 정규직이 49명, 정규직은 32명, 아니 32명,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가 17명, 17명, 그래서 총 49명. 그래서 49명.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그다음에 여기 생활지도사가 47명, 생활지원사가 47명, 거의 뭐 100명이 그리고 가깝네. 강사가 또 26명 있어요. 그 이외에 강사도 복지관하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강사가 27명, 26명, 26명. 100명이 와, 넘죠. 그러면 우와, 이거 그 인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이 다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그러네, 말씀드리죠. 그러네. 와, 그리고 그 강사분들이 또 복지관에 있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물론 프리랜서 성격을 갖고 계시고 뭐 타 기관에서 강의하시고 여기도 강의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도 다 유료예요?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무료는 그분들은 없어요? 무료는 아니고요. 무료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유급 강사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평생교육 회비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서 시간당 급여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강사비가 나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거 많아요? 26분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프로그램 숫자만 해도 한 40여 가지가 넘죠. 그러니까 어학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북글씨, 그다음 민요장구, 그다음에 시니어 댄스, 뭐 라인 댄스, 뭐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철학 프로그램은 하모니카, 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역사, 제가 무료로 인문학자. 해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네. 한번 저기 네, 기회 되면 하나 만드세요. 제가 네, 네. 무료로 해드릴게요. 또 수영 헬스까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램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 수영은 또 수영장에 수영 강사가 담당을 하고 헬스장은 또 헬스 트레이너가 또 직접 담당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복지관 직원이니까 저는 이제 직업이 있어서 네. 이런 뭐 비용은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저쪽 그 태장마루 도서관이라고 네, 네. 태장동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줬어요. 네. 계속 2시간씩.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서 요즘에 도서관에 네.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예. 여기저기 제가 많이 다니고 있죠. 여기 그렇지. 향교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복지관 사업의 형태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맞춤 돌봄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료급식 사업, 도시락 배달 사업 이런 거 포함해서 또 평생교육 사업이 가장 큰 축을 또 이루고 있고요. 네. 이제 건강한 어르신들이 여가라든지 취미 교양을 즐기시기 위해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생교육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역을 담당하는 게 26명의 강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수영이나 이제 헬스장을 이용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건강 관리, 체력 단련,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사업이 또 저희가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뭐 또 그 1세대인 우리 어르신들하고 3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좀 세대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 상호 간에 서로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1, 3세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근 지역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매양중학교, 네. 또 3.1중학교, 매양여자정보고등학교, 3109 많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여기 아이들하고 또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연계해가지고. 예, 청소년들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복지관에 와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청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복지관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1대1로 매칭해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원봉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13세대 프로그램. 네네. 네. 그런 것들 학교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고 학교 쪽에 또 특히 반응이 좋아서요. 네. 개관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 많이. 네,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우선 먼저 하나를 좀 꼽아달라고 하면 네. 뭐 어느 노인복지관 할 것 없이 아마 맞춤 돌봄 사업일 겁니다. 네. 이건 정부 지침으로 가사 지원을 포함한 직접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생활 지원사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네. 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고독사 예방이거든요. 고독하시게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도록 또 이제 여건상 자녀들하고 지역에서 떨어져 살아서 실제로 혼자서 사는 거나 다름없는 분들 또 혹시 자녀가 있으셔도 관계가 이미 끊어진 어르신들 또 실제로 혼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이제 안위 확인이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고 또 자식처럼 의지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맞춤 돌봄 사업이어서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 개별적으로 몇 개 네. 지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막 방문하는 걸로 막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내부에서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네. 결국 그런 사업들을 다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다 담당하고 지금 있네요. 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네. 노인복지관에. 네. 아주 굉장한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와 저기 생각보다 엄청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 네. 그 건강가족지원센터 우리 남문에 있는데 네. 거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참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도 막 그 돌봄 거기도 돌봄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돌봄 사업이 아이들? 이제 돌봄의 대상이 노인이냐 청소년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어느 계층이나 다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르신인 거죠. 예. 몰랐습니다. 아이들만 돌보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사실상 더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네.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어르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이렇게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6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는 이렇게 사설이라든가 이런 뭐 준 공립 이런 거는 없나요?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복지관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까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그 중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이 6개소인데요. 노인복지관은 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 주로 이제 주 이용 계층이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부터 주부, 일반인, 성인들, 또 장애인분들, 노인, 뭐 아동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 장애인복지관은 2개소가 있거든요. 수원시에.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좀 특성화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그렇죠. 저기 호매실동으로 갔죠 지금. 네, 호매실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은 여기 경찰청 옆에. 경기남 경찰청 옆에. 바로 넘어서 왼쪽으로. 네. 외국인 고등학교 외국 옆에. 네, 거기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맞습니다. 네. 거기가 그래서 이 14개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공적 복지 서비스 기관이고요. 뭐 사적으로 뭐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으로 노인정이나 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이제 사설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러네. 네. 형태는 다 다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네. 네. 제가 그 수원시에 지금 26년째 지금 이제 있는데 이 복지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구나. 나는 왜 너무 그 복지의 그 예산을 많이 쓰나 몰랐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댕겨 보니까 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이걸 아주 세밀하게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는구나. 이제 그걸 요즘에 많이 알았어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름만 들어보지 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뭔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책에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또 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단편적으로 노인복지관들이 하는 일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건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이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런 무료급식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돌봄 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일상생활을 잘 또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저희가 찾아내서 연계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최후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요즘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65세라고는 해도 65세면 어르신 축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너무 젊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평생 이제 직장 생활 잘 하시고 정년퇴직 하시고 일선에서는 은퇴하신 연령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는 좀 노후를 조금 여가도 즐기고 취미, 교양, 문화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평생 교육을 배우신다거나 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중요한 게 당신이 그 일생을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네. 혼자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고 네. 시민들한테 나누고 네. 또 청소년들한테 나누고 전수하고 그걸 나눔으로 실천을 해서 그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면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네, 어르신들이 내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오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왔지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돼 이 생각만 갖고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어르신들께서 그런 경험, 연륜, 지식을 자꾸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나눔에 참여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젊은 세대나 일반 시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존경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존중받는 길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드리는 게 저희 복지관의 역할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우리 복지관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존재 이유? 존재 이유입니다. 네, 존재 이유. 가장 기본적인 아주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수원시에서 공직생활을 은퇴하신 분들이 수원시에 있는 복지관에서 경험을 나누는 나눔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복지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노인 되기 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저 프로그램 주세요. 제가 하나씩 해드릴게요. 네. 자주는 못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제가 재능 기부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나 같다. 실제로 그런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그 가만히 갖고 계시면 그냥 사장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잘 말씀하셔가지고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묘를 찾으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유료로 많이 그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보다도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이 또 공유하면서 같이 유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소대도 되고 또 뭐 건강한 어르신들이
들한테 저희가 또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또 큰 거 하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네.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복지 사업과에서 하는 거죠? 예, 복지 사업과에서 하는데 건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공형 일자리 공익형이라는 사업단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도우미라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나가서 직접 거기서 이제 동아부연을 한다거나 어린이집에서 어르신들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거를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하시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건널목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주신다거나 그다음 아이들 이제 뭐 유익한 계몽 활동 같은 것들을 학교 근처에서 도와주시거나 이런 활동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저희 복지관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에는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역사문화 유적지잖아요. 네. 수원 화성이 있고 행궁이 있는 문화 유적지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행궁이라든지 이 관광지 주변에서 연무대라든지 이런 데서 외부에서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 놀이라든지 문화를 직접 현장에서 시범을 보이고 전수하고 가르쳐드리는 이런 프로그램 놀이 지도 같은 것도 하고요. 또 그런 그 관광지 주변 환경미화 활동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는 활동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어르신들이 사실은 참여하셔도 한 달에 27만 원 소득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돈에 크게 보탬되는 수준이거든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자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활동을 바깥에서 그 복지관에 이름이 써져 있는 뭐 이렇게 업무 복장 같은 걸 입고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서 어르신들이 이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인가요? 예. 거기도 노인분들이 일부 가시죠? 가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일도 도와주시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아이들 지도도 도와주시고 또 한자 교육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한자 교육 하시고 우리 그 어머님 같은 분 어머님들은 동화구연 같은 거. 동화구연도 그냥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동화구연 선생님한테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학습을 하고 배우고 본인이 자격증도 따시고 이렇게 해서 직접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일자리 사업 그러게요.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운영 관리도 다 지금 보니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데 섞여 있습니다. 그 일단 그 조직에 지금 이제 과간인데 여기 제가 팀이라고 써놨는데 이 과가 지금 3개 있잖아요. 뭐 사회체육과가 있고 복지사업과가 있고 운영지원과가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은 이게 분장이 확실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운영지원과는 말 그대로 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과인데 주로 이제 복지관의 시설물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거기 주요한 업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시설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운영지원과 밑에. 그래서 팀장이 있고 그리고 복지관의 이제 운영에 필요한 1년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회계 예산을 다루는 업무. 이제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그다음 입퇴사 관리 이런 것들 행정 제반 업무를 주로 운영지원과에서 항상 뭐를 만들면 이렇게 그 운영하는 그 지원과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평가하는 데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이제 우리 좀 더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기는 일단 복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지 사업, 사회체육 이제 시설이 있어서 사회체육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전반적인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서 구축이 되어 있고, 의사결정 그는 어떻게 우리
효율성이라든가 뭐 합리적으로 이게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잘 네, 의사 결정이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조직이 건실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조직의 공통점을 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직 간에 의사가 그렇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체정이 있는 것처럼 묵혀있고 윗사람의 의견이 아래 그 후배 직원의 의견이 가장 그 기관장한테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구조가 가장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각 과마다 이제 저희가 간부들하고 하는 간부 회의가 또 기본적으로 있고요. 간부 회의에서 간부 회의는 과장급 주로 이상 이제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 간부 회의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주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장님은 또 각 과장님들하고 회의가 별도로 있고. 아, 부장도 있어요? 예, 기관장이 있고 밑에 부장이 있습니다. 아, 부장은 실무총괄. 실무총괄이고 시장님이 기관장이라면 부장은 국장님 정도라고 말씀드릴까요? 시 조직과 비교하면 그 정도 실무를 총괄합니다. 각 부장들을 과장들을 총괄하고 팀의 의견을 직접 전부 다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부장님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팀은 팀의 회의가 또 별도로 있고 과는 과의 회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반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좀 다듬어서라도 기관에서 그게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팀장이나 과장들이 좀 다듬고 조언하고 교육해서 그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제가 다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종 기한서 결제를 하면서 또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사업 기획 회의를 하면서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거든 운영에 대한 거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희가 복지관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이 공사와 관련되는 시설 기사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운영지원과 수시로 회의를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이 일반 직원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의 의사 전달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의사 결정 구조는 정형화 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수원에 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똑같진 않죠. 기계적으로 뭐 이게 말하자면 뭐 과도 다르죠. 복지사업, 뭐 운영과 사회과 이렇게 네.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지관의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 다르고 예. 그 다음에 그 사업 내용도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만들 때 네. 이제 그 관장님의 의사와 그 구성원들 직원들 간의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거의 요즘에는 무조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해 이런 방식으로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욕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매년 지역 욕구조사를 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의 숫자, 어르신들의 성향, 특성, 여건,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 수급 가정이 많은지, 독거 어르신 가정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움에 대한 욕구가 더 많으신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많아서 타인의 어떤 돌봄이나 급식에 대한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지 이게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광교에도 광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광교는 정말 잘 사는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복지관이 필요해? 네,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 맞게 또 네, 그러니까 광교면 광교에 맞게 고학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고 경제적인 수준이 좀 나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사회에 환원할 그 전문 지식과 연령과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그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 복지관에서는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 4개구 중에서 구별 인구는 가장 적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구거든요. 팔달구가. 그리고 독거 어르신의 비율과 국민기초 수급과정의 비율이 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가와 교육문화, 평생교육을 즐기기 위한 어르신도 있지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제일 많이 거주하시는 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복지관에서는 여가문화, 취미,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돌봄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죠. 그런 형식에 맞춰서 영통은 영통, 장안구는 장안구, 또 광교는 광교, 저희는 저희대로 그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 욕구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을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 관장님은 이런 거 체질이시네. 뭐 하나 딱 물어보면 그냥 뭐 쫙 나오시네 그냥.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네네. 그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동서문서가 43개가 있는데 네. 다 달라요 사실은. 네. 그 동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네 동에 딱 맞는 사업을 하나 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네. 성과가 잘 났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그 동에 맞는 건데 그렇죠. 기계적으로 야 니네 동도 해라. 야 니네 동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특색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이 돼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저쪽 동에 가서는 효과 없는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다 그 지역 팔달군, 팔달 영통, 영통, 권선이면 권선 이렇게 맞게 네. 그 특성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이제 그냥 만들어지고 네. 하는 거냐 이제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복지관들이 지역 정서와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그렇죠, 일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통에 근무를 할 때는 영통에서는 이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에 피부 미용이라든지 네일 아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줄을 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겠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하고 여기 삶의 네. 그 질이 좀 다르니까. 거기 잘 됐는데 우리도 해볼까? 네일 아트 피부 미용 여기서 개설하면요 이 동네에서는 폐강이에요. 과반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화된 선택 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특화 사업에서 그 동네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관내 이제 각 동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또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그 동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마다 하고 있는 특색 사업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어느 동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컸거나 반응이 좋았다 싶은 사업들을 타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접목을 할 때는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좀 각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패를 할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네, 아주 좋은 복지관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자료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체계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내부만에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다른 6개 기관하고 같이 공유를 지금 잘 하고 다 있는지.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SNS로도 직원들이 서로 단체창으로 서로들 소통하는 구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부장은 부장대로, 일반 특정 업무 직원은 그 특정 업무 직원들끼리만의 단체 SNS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감추는 게 오히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알려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알려서 다른 기관들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좀 돼야 되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 되겠네요. 뭐 공유를 하다 보면 네,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유를 합니다. 그쪽이 잘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고 이쪽이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배우러 오게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 같은 게 있어서요. 그런 거에 이제 연합으로 참여하면 그 기관에서 했던 전년도에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각 기관마다 서로 또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차피 또 벤치마킹이 되는 거라서요. 이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들으려고 그랬더니 네. 말씀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죠. 뭐. 그
목표 확인을 위한 전략 회의는 아까 뭐 다 말씀해 주셔서 네. 이제 뭐 넘어가 될 것 같고, 아까 이 사업 추진 이것도 명문하시느라고 다 이미 공개되고, 네네. 그다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거의 뭐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예. 미안합니다. 지금 전화가 왔네. 홍보는 어떠세요? 지금 여기 내부에는 거의 다 알고 있나요? 여기 네, 홍보가 존재하고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업무예요. 저희가 개관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네. 복지관이 가장 늦게 생겼어요. 팔달구만 노인복지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노인복지관이 2018년 3월 27일에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네. 복지관이 생긴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관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제가 가장 홍보에 중점을 뒀는데요. 일반 뭐 경로당을 통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고, 또 노인 지회하고도 저희가 업무 연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회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좀 발로 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수원시의 각 동 중에서 이 팔달구 10개 동이 있는데요. 이 10개 동에 주민자치회의를 하거나 통관장님 회의를 하거나 또 경로당 회장님 회의를 할 때 제가 동으로 좀 찾아가서 동장님한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좀 시간을 할애를 해달라 그래서 복지관이 생겼다는 것과 복지관이 하고 있는 사업,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통관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해결이 혼자 어려운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추천을 해주시면 그 추천에 따라서 저희가 무료 급식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거 뭐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같이 네. 할 수밖에 없네요. 또 복지관 뭐 홈페이지가 있고 소식지가 있고 신문이 있고 그래서요. 정기적으로 또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팔달 노인복지관은 이제 2년 정도. 네, 네. 2년 됐습니다. 많이. 그리고 중앙이나 광역, 기초지역 수준에 따른 뭐 역할 분담 이런 거는 별 굳이 그게 큰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정부는 정부대로. 네, 기관마다 홍보하는 기관마다 방법은 다르고 하고 요즘엔 있고. 또 SNS를 활용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파급력이 가장 크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각 복지관들은 또 협회가 또 만들어져 있어서요. 노인복지관이면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 또 한국노인복지관 협회 다 여기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되고 있죠. 요즘은 그 노인이라는 말을 그 약간 그 어감이 좀 이렇게 부정어로 막 이렇게 느끼고 그러시진 않아요? 노인분들이? 노인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어르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뭐 저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사실은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네.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근데 노인 이게 참 그래 좀.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아버님 네. 벌써 가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 자녀들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을 맞아. 네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이래 이러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빨리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이거 노인이라는 그래서 노인복지관 그 어감이 좀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무슨 어르신 복지관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달 어르신 복지관 이렇게. 네, 그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도 그러면 좀 바꾸자는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노인 법에는 복지관이 노인으로 돼 있으니까. 네.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층은 이제 60세 이상 이용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노인복지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거 65세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점점 지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 70세 정도 돼야 노인 소리를 들어도. 네, 그래서 65세는 너무 젊은데. 연령도 뭐 전철 무임승차나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도 네.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인학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어르신들의 연합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어르신들의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좀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분들은 전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거 돈을 내고 타시더라고요. 네네. 자기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네. 예,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 네. 오히려 먼저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공공 운수 기관에서는 그 적자가 너무 크다고 폭이 노인 그 숫자가 점점 뭐 급속도로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들은 별로 안 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령화가 돼서 수원시가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했는데 수원시조차도 벌써 10.2%가 넘어갔거든요. 11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노인 인구가요. 그러니까 이제 곧 고령 사회로 곧 진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수원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대로, 건강하지 못하시면 못하신 대로의 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세밀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제 지역사회가 지탱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11만 4천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11만 4천 명을 넘어섰죠. 그러면, 수원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10%는 조금 안 되는데 상당히 지금 일단 125만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비율이네. 65세 이상.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12만 4천 명이네요. 12만? 예, 12만 4천 명. 그러면 10% 넘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 4만, 네네. 한 5만 명 되거든요. 빼면 네네네. 빼면은 110한 8만 명. 1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네, 10% 네네. 조금 넘어. 제가 지역사회 그 노인 분들 그 자원개발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 우리 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노인분들도 일자리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속된 말로 한 65, 70세밖에 안 됐는데 네, 그냥 이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네, 너무 젊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이 자원으로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굉장히 아주 그렇죠. 좋은 그 방책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까 말씀 그 하신 것 중에서 뭡니까 저기 평생 교육 사업에서 네. 평생 교육 사업 차원에서 이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섞이지 마시고 네. 다 참여하셔가지고 하는 네.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별도로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진짜로 그냥 그 제대로 된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시니어 클럽에서 많이 시니어 하고 클럽.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소득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빵 가게를 창업을 해서 직접 이제 빵을 굽고 판매하시는 것들을 일자리 개념으로 하시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요.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맡아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건강한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아직 젊으시니까 이제 이분들이 보호만 받고 돌봄만 받으셔야 될 어르신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좀 전수하셔야 될 어르신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적재적소에 이 경험을 좀 전수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건강보험에도 기여하는 바가 그럼요. 크고요. 건강하시게 오래 이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결국 사회적 비용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요. 정말 진짜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체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도 사회적 비용 줄이는 맞아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점점 더 이제 개발하고 또 비만하시고 당뇨가 있으시고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본인 혼자서는 건강 관리가 잘 안 되시고 체력 관리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만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팔달구니까 팔달구 보건소하고도 연결을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훈련, 기억력 검사. 요즘엔 치매라는 말 쓰시면 어르신들한테도
인지 검사를 한다, 기억력 검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매 검사라고 하면 어르신들 굉장히 섭섭하죠. 싫어하세요. 그래서 단어도 네. 그렇게 이제 바꿔서 저희가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방적인 활동인 거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인지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도 참여하시고 사회체육 참여하시도록 하는 거. 이게 공통점은 결국 예방적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능이 저하돼서 정말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후에 개입을 해서 네. 뭔가 예방 대책을 세우고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환경에 도래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최고죠, 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예방적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의 복지관들도 그런 예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즘에 노인복지관들의 흐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관장님도 말씀 미리 주셨는데 자원봉사자들 네.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네. 한 20여 분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무료 급식을 이제 뭐 전달해 드린다거나. 그렇죠. 저희 복지관에 이제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숫자는 1218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이제 네. 고정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이죠. 예, 그 중에서는 한 번만 오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중에서는 2년 동안 계속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면 1220명 정도가 되시는데, 네. 저희 복지관이 이제 도시락 배달을 그날 조리해서 배달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무료로 식사 제공하는 식당 운영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그 안내 접수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관내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질서 유지를 도와주는 분들이라든지, 아무튼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하루의 자원봉사 숫자를 20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 인원은 반드시 있어야. 그럼 어떻게 적응받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눔에 대한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확보된 어르신들을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보호를 해드리고 또 존중해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르신들께서 입소문을 타고 또 많이 오세요. 주변에 또 전파를 해서 너도 가서 봉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복지관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또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임직원들이 단체로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많으니까 학부모회 같은 곳에서도 정기적으로 나와서 특정 뭐 요일에는 우리가 식당 단체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자원봉사도 있고. 근데 어르신 자원봉사자가 비율이 저희는 더 많습니다. 6대4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식당을 이용하시는 식당에 계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어르신들 한 15명 정도는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주시는 분들이세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의 직원이 뭐 기간제 근무하시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 갖고도 저희가 업무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봉사자분들이 본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기관의 역할이에요. 네. 기관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하냐에 따라서 장기 지속되기도 하고요. 한두 번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대우받자고 나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하러 왔을 때 직원들이 오셨냐고 인사해드리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 또 이제 복지관에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평소에는 복지관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지만 오늘은 복지관에 큰 행사 날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연도 보시고 관람하시고 영화도 보세요. 저희가 기회도 드리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하고 저희 행사를 마련해서
그날만큼은 대접받으실 수 있도록 좋은 음식점에 가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때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분들한테 공연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역할이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꽃도 전달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예쁜 손편지도 써서 드리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뭐 기관장이 사실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관장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 하고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자식들한테 자랑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시면 이분들은 내년에도 또 자원봉사 해주실 그렇죠. 분들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고 해서 지금 한 220명 가까이 제가 늘어 있는 거고요. 후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든 후원자든 이분들을 어디서 발굴하고 찾아내서 우리의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딱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원자라는 거는 후원자나 후원단체를 말을 하는 후원자 건데요. 후원단체는 뭐를 주로 이제 후원하나요? 복지관에 도움이 되는 후원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 아 그래요? 네, 매달 CMS로 후원금을 3,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런 게 있군요. 다른 데는 없던데? 복지관이 후원받지 않는 복지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후원이 없으면 복지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네, 지금 말씀 미리 하셔가지고 시에서 그 지원을 어느 정도로 받고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시의 지원 난 100%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50%가 안 돼요. 얼마요? 50%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시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거는 인건비, 복지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을 민간의 복지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그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100% 지급을 합니다.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지급을 하고요.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네. 이게 다른 데는 거의 후원이 없어서 네. 여기도 100% 그냥 다 여기 복지관에 기초나 광역이나 중앙에서 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저기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다 데라는데 후원이거든요. 후원인데 복지관의 수입 구조를 크게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네. 1년에 필요한 예산 중에 이제 수원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이제 우리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네. 뭐 그렇게 그 여름 냉난방 그거 좀 오래 틀어놓으면 되지 이렇게 와서 자꾸 끄고 불도 이렇게 사람 없으면 끄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까지 절약 직원들이 그래 이렇게 시에서 다 지원하잖아 뭔데 그렇게까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긴 하지만 수원시에 있는 전체적인 복지관의 평균들을 보면 대략 한 50% 아래쪽 위쪽입니다. 시 지원 비율은. 그럼 나머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여기 그걸 운영 많이 한번 하려면 물어보시는데 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지금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저희가 큰 게 아닙니다. 35억은.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버든에는 더 커요. 그럼 거기 엄청 네, 더 크더라고요. 크고 50억 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기본 필수 운영비 이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이제 그 돈의 비율이 대략 한 50%,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용 수입금, 평생교육을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네. 그럼 강사비를 지급하고 남는 수익금, 예. 그게 이제 이용료 수입이거든요. 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전입금이라고 해서 네. 법인이 여기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요만큼은 법인이 내야 된다라고 약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요걸로 나머지 부족한 50% 정도를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근데 이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의 지원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한 70%가 저희가 2년 동안은 넘었어요. 왜 저희는 유난히 높으냐면 개관한 이후에 후원자들이 충분히 발굴도 되지 않았고 후원금 수입도 없고 또 각급 기관이나 단체하고 연계도 이제부터 맺어나가는 단계고 또 이제 유관기관 얘기를 하려고 우리 그쵸. 관장님은 알아서 그냥 착착착 다 섞어서 그냥 말씀해 주시네. 운영한 수익금 같은 것들도 저희가 네. 누적되어 있는 게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 지원 비율이 저희는 높은 현재까지는 조금 높고. 근데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낮아져서 결국 50% 미만으로까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야,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비영리 기관이라 이제 대체로 그냥 다 시나 광역, 정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홍보는 누가 알아서 해주고 뭐 네. 누구 뭐 돌봄 서비스다 그러면 그건 정부에서 해주고. 예, 그런 비용은 다 기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속된 말로 수입 사업도 해야 되네 조금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입 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으면 그러게. 충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 안정적이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생교육 수입이 없고 예를 들어 후원 사업이 활발하지 않고 후원자가 없고 이러면 복지관도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즘 같을 때 저희가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휴관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아예 이용자가 없잖아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올해 사업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6개 기관이 6개 모임 목표가 똑같아요?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 휴관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라 복지관이 2월 22일 이후로 저희가 휴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오픈할 때까지 완전히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운영 중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풀리고 다시 재개관을 하고 나면 올해 저희가 하기로 했던 사업의 가지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저희가 벌어들인 수익금, 그 다음에 후원 수입 이런 거에 의존해서 그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건데 경기가 어렵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원 수입도 당연히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제일 민감하거든요, 후원 수입은. 그럼요. 경기의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수입 떨어지고 수익금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해야 될까 벌써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시에서도 지금 10만 원 재난 소득 말해서 10만 원 재난 기본 소득 경기도 사는 것도 저는 사실 비판적이었어요. 네네. 정부에 사는 것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우리 수원시도 그래서 시장하고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뭐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거예요. 왜 화성도 20만 원 주고 경기도 주고 서울 주고 다 주는데 왜 수원은 안 하냐고 하도 이건 한국한 거야, 한국. 저도 봤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저는 정말 줘야 된다 그러면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지금 급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막 주지 말고 그런데 몰아주자. 그런데 정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먹고 살만한 사람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돈 10만 원 받는다고 뭔 그게 힘이 돼. 물론 가족이 뭐 몇 명이 되고 정부에서 100만 원 주고 그러면 뭐 100 몇십만 원씩 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주자. 저는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안 되죠. 지금 이제 전체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수원시가 경기도 최고 도시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거 할 때는 최악이네. 부터 민원부터 돈 없어요 시작해서 지금 우리.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시장님만 보세요. 게시판에 민원들이 빗발치잖아요. 빗발치고 못 견뎌. 뭐 삼성앱서들은 법인소득세 이런 것까지 지금 300억 이상 감소돼가지고 지금 저희 민간 위탁기관에 줄 수 있는 운영비도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시가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모든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걸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니 그건 너무 웃겨.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참 웃기는 이런 얘기까지 하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 제가 110만 원 기부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그 받지 말고 내자.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주려면 우리가 받지 말고, 받지 않으면 재정이 있는 거니까 신청 안 하면 그냥 놔두, 재정이 그냥 안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1250억이잖아 벌써.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연수이 몇 푼 안 돼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모자라는 게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써버린 놈이 다른 사업도 못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내자.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거 100만 원, 경기도 준다는 거 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 일부 상징적으로 제가 냈어요. 가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한 두 군데 내고 당신들도 내라.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래서 예산 쓰지 말자. 이게 재정은 그 재정 어디서 나서 다 세금이잖아. 그렇죠. 그럼 다 써버리면 또 돈 없다고 또 뭐 어떤 형태로든 또 끌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가능한 데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직원 뭡니까 노동자들 잘리지 않게 그런 데다 지원하자. 안 먹혀. 그래서 우리 차선책으로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그러면 돈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거라도 받지 말고 그걸 기부하자. 그랬더니 그거는 먹혔어.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너무 작아. 이게 착한 나눔 캠페인 할 때 저도 그때 가서 기부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공간에서 행사할 때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하고 같이 있는 친구한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네. 오히려 자기 돈을 내라는 거야, 자기 돈.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닌데 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다 세금인데 어차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딘가에서 또 깎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다 지금. 써버리고 지금. 우리 내부에 아는 사람은 그렇죠. 제 말을 다 공감하는데 시민들은 아니 이렇게 크고 시민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아. 돈 많은 줄 아시죠? 시민. 돈 없어야지 우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네? 지금. 2조 5천억 정도 돼서 1조가 넘게 복지로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삼성이 좀 어려워지니까 바로 우리 수당도 막 줄여가야 돼요. 그렇죠. 뭐 바로 타격 받잖아요. 바로 타격 받아요. 근데 네. 시민들은 뭘로 그냥 돈 준다니까 일단 바꿔보자. 그걸 어떻게 또 설명하기도 그렇고 시민들은 항의가 빗발치고 그게 이러니까 좀 뭐 참 안타까워.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게 네.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는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구축이 잘 돼 있고 네네. 실제로 또 체계가 되고 있고 아까 산학 아까 우리 관장님 여기 학교들하고도 네, 협약을 네. 잘 맺으셔가지고 네. 네트워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도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사 인적자원 개발 아까 우리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이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평가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평가라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반을 평가하는 거는 누가 해요? 복지부에서 합니다.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까지 환산돼서 점수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거기서 이제 각종 이제 연구 인력들에 의해서 평가 지표와 평가 항목들이 다 만들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뭐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들 일부는 뭐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이런 제도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제도나 아마 또 그런 제도를 포함해서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형 이제 또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수원시 보조금 비율이 100%거든요. 복지관 운영비는. 그래서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치의 흐트러짐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투명하게 평가가 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으로도 후원 제안을 하러 나가다니고 제안서도 보내고 또 사업 수입이 부족하면 하고자 했던 사업도 못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에 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런 정말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기금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임직원들이 CMS로 수백 명이 동시에 이체를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후원금도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후원금이 1년에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후원자들은 그거 알려달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거를 투명하게 아시면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알려달라고 안 했지만 그럼요. 저희는 저절로 알려드려요. 우리도 우리 노조에서 후원하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여기저기 네, 장애인 단체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피드백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썼다. 그러니까 사실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네네. 없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그러려냐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문자로 장황하게 문자로 매달 후원자들한테 단돈 1,000원을 후원하셔도 매달 정기적으로 장황한 문자가 갑니다. 후원자님의 후원금을 포함해서 총 후원금 이번 달에 얼마가 거쳤다 총 액수가 일단 기재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네. 여기만 좀 그런 게 강화된 다른데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재를 하고 그 후원금을 도시락 조리 배달하는 사업에 얼마를 썼고 좀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지금 코로나라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마스크 지원해 드리는데 이 후원금에 55만 7,890원 10원 단위까지 썼고 그렇게 해서 이 금이 쓰여지고 잔액이 요만큼 남았습니다 하다 보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요게 매달 갑니다. 후원자들한테. 매달 가기 우리도 때문에. 뭐 적지만 뭐 이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가면 후원자들이 투명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후원을 끊지 않으시고 길게 이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복지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직원들, 우리 관장님을 포함해서 네.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복지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어딘가의 나라로부터 뭔가 좀 히트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 북미라든가 유럽의 그 나라들이 먼저 이런 것들 많이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네네. 또 배우고 하잖아요. 네네. 혹시 뭐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구성해가지고 가거나 이제 선진지 뭐 견학이라든가 네, 견학, 아니면 벤치마킹. 국내 네네. 잘 되고 있는 복지관이 정말 네네. 뭐 대단하다 그렇게 있으면 배울 가서 수 있는 배우러 다니고 뭐 이런 걸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기관들 입장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복지관들 중에도 항상 평가받을 때마다 최상위 평가를 받는 잘하는 기관들,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부터 자원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관에서 저희 기관에 와서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이제 잘하고 있는, 저희 사회복지계에서 바라보는 잘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공무원 수준으로 시에서. 오, 그래요? 예, 지원해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제대로 받으라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처우 개선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우수한 직원들이 추천돼서 선정이 되면, 물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면 그 인원들이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에 가서 해외 선진기관 연수를 제대로 하고 와서 거기서 본 그 유럽의 모델을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 모델에 접목을 할 수 있겠는지를 연구하고 토의하고 이런 그 우수 직원 해외 연수 기회를 시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정이 어려워져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잘 되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꼭 드리면, 결국은 복지관에서 그 돌봄 사업을 하든 사례관리 사업을 하든 평생교육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견문이 넓어지고 자꾸 시야가 넓어져야 사업이 전문화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을 법정으로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 이외에도 자기 직무 분야가 사회체육이면 사회체육, 물리치료사면 물리치료, 영양사면 영양사, 자기 직무 분야와 관련되는 전문 교육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거 쓸 돈도 많은데 직원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볼 수도 있는데, 다소 조금 과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결국 직원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오면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어디다 쓰겠냐고.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다 쓰면 결국 우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요. 저는 그 비용은 투자해야 된다. 차라리 딴 거 아끼자, 그거 쓰자, 그런 주의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직원들이 뭐 충분하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전문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한 3가지가 중요해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구성원들. 그래야 조직이 탄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홍보를 잘해야 돼. 이 3가지가 잘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교육을, 사람들이 그 비용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냥 새나가는 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공직도,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뭐 장기 교육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단기 교육도 보내고,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진급하려면 뭐 일반직 직원은 70시간 이상 1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정해놨어요. 아예. 교육 받으러 엄청 다녀요. 교육이 안 되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조직이 점점 죽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아주
우리 이 관심을 주지 노인복지관은 않을 수 특히 없는 더 거고.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점점 젊어지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생각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요. 이끌어가야지. 오히려 수혜자에 딸려가면 그래서 곤란한 교육을 거죠.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가면 이렇게 그 선진화된 데에서 어떤 형태로도 앞서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먼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앞서가면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8달 노인복지관을 와서 이렇게 우리 윤학수 관장님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뭐 워낙에 해박하시고 또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경과됐어요.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윤학수 관장님께 아주 크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후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벌써 5번째 찍는 것 같은데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숙제 과제를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편하게 그냥 시청만 하고 끝내니까 좀 심심하죠. 그래서 과제를 하나 내는데 과제가 어려우면 다들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과제 뭐냐면 비영리기관이 제가 지금 다닌 데가 자원봉사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 비영리기관이 또 어디 있는지를 나름 조사해서 뭐 인터넷 찾아봐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어떤 기관들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뭐 A4로 한 뭐 3분의 1페이지? 뭐 반 페이지 정도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찍 복사해가지고 어떤 기관이 있더라 뭐 사진도 하나 첨부해서 넣으면 좋고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해서 제 횡설수설연구소 강의라고 있어요. 횡설수설연구소 강의 카페 다음에 들어가셔서 아직 제가 카페 말씀을 안 드렸는데 횡설수설연구소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과제물 제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인터넷 쳐서 보면 비영리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제가 온 노인복지관 말고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서 자기 이름하고 학번하고 써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제출하는 거는 학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여유롭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학수 노인복지관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학교에서 가는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